D-13 씹혔다. 이제 완전히 이 폭탄들이 여기저기서 터지고 있고 예전에 대선에 이렇게 임박해서까지 이것만 얘기하는 대선은 없었던 것 같은데 좀 없었어요. 오랜 경험으로 비춰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거티브가 뭐 초창기에 있었고 또한 네거티브가 뭐 한두 건 정도 있었던 대선은 있었어요. 근데 하지만 제가 네거티브 이거 세 보니까 한 100건이 넘어요. 양쪽 합쳐가지고 이렇게 그냥 그 시작은 무차별. 엑스파일이 시작됐다는 점에서 도덕적 책임감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그래가지고 엑스파일 잊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러한 대선 정말 처음 본다. 정말 너무 이상한 대선이고 좀 솔직히 모든 후보들, 심상정 후보님 빼고 참 찍기가 좀 불편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보정당 입장에서도 사실은 네거티브로 가니까 어디 논쟁에 껴들 틈이 없는. 그렇죠. 할 얘기가 별로 예, 없죠.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품질이 되게 나빠진 거니까 지지 정당이나 좋아하는 정당을 불문하고 이게 좀 정치의 품질이 높아져야 되고 국민들도 이제 네거티브 이슈 다 알아요. 그리고 수사 진행 안 될 거 다 알고 기소 지금 대선 전에 안 될 거고 그러면 이제 그랜드 디자인에 각각 후보들이 갖고 와서 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기억나는 게 별로 없어요. 한쪽은 어퍼컷이랑 여가부 폐지고 한쪽은 탈모 치료고 이거밖에 기억이 안 남는 수준이 돼버린 거예요. 발차기. 많은 공약들을 내셨지만 그래서 차라리 지난주 이번 주에 이재명 후보는 뭐 정치개혁이나 개헌이라도 좀 내놓고 있어서 네. 좀 늦었지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맞받아쳐서 윤 후보 쪽에서도 조금 좀 큰 얘기, 큰 기술 좀 같이 걸고 나왔으면 그래도 유권자들 마음에서 좀 안심이 된다든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한겨레 지면이 아니라 TV이기 때문에 네. 네거티브를 할 겁니다. 아, 김건희 씨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해볼 건데요. 예. 각오하고 있었어요. 예, 김건희 씨 주가 조작 사건 그 변호사 입장에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이걸 이렇게 물어볼게요. 그러니까 주가 조작에 대한 얘기들 많이 다 들으셨을 테고 검찰이 진짜 수사를 안 하는 걸까요? 아니면 김건희 씨가 죄가 없는 걸까요? 아니면 그 중간에 어떤 법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걸까요? 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그 구속영장에는 주된 그 전주 90몇 명인가? 90명 중에서 한 10명 정도 이름을 적시를 했고 그 중에 한 명이 김건희 씨였죠. 그런데 이제 그 공소장에는 이 사람들 다 이름 빠졌다는 거예요. 김건희 씨가. 그러니까 약간 B급 정도? 일단 현재까지 드러난 걸로. 네. 근데 그러면 최소한 이 10명 정도는 좀 비중 있는 전주니까 참고인 조사는 다 하고 그 다음에 저쪽 그 권오순이 이종필이나 이런 사람들 공소장이 나와야 되는데 대선 후보 배우자니까 부르면 대선 개입되니까 검찰이 못 부르는 거 아니냐 이런 거 있죠. 지금 김건희 씨가 반드시 기소돼야 된다. 사건을 검찰이 뭉개고 있다 아니다. 그건 저희가 알 도리가 없지만 적어도 이분은 사실은 참고인 조사 정도는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처벌을 위해서라도. 근데 그거를 안 하고 있거나 김건희 씨가 거절하고 있거나 연기하고 있거나 이런 거니까 이게 지금 대선과 관련된 영향이 분명히 있죠.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향을 미치고 있죠. 왜냐하면 주가 조작을 김건희 배우자가 안 했다. 저런 일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은 윤석열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지금 민주당에서 가장 강하게 드라이브 거는 네거티브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제 처음부터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윤석열 후보가 처음에 주가 조작과 관련된 의혹을 제기를 했을 때 처음 했던 말과 지금 했던 말이 좀 달라요. 많이 다르죠. 예. 조금 달라요. 그냥 편파적이네요. 처음부터 많이 다르진 않고 조금 다르다. 네, 다르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은 뭔가 좀 감추려는 의혹이 있는 거 아니냐, 사실대로 얘기하지 않은 거 아니냐 그런 비판을 받아도. 그래서 그러니까 배우자에 대한 검증이 아니라 제 얘기는 그래서 배우자의 문제에 대해서 후보가 사실 있는 그대로 얘기했으면 됐는데. 보면 항상 드러나는 만큼만 이야기하고 그 다음번에 다른 거짓말 한다 이런 지금 의혹을 받고 있거든요. 김건희 씨가 뭐 사실대로 얘기 안 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걸 김건희 씨가 얘기 잘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네. 그래요? 일반적인 부부라면 서로 이제 좀 비밀도 있고 아니,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아니지. 이거 지금 대선 국면에 검증이 들어가는 단계라 저희 예를 들면 이제 정당 같은 경우 뭐 교수님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정당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보좌관 선수들 4명만 뽑아다가 네. 계좌 이틀만 뒤져보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다 나오죠. 다 나오는데 했을 거 일단은 자료가 있어야 우리가 그거를 충분히 검토하고 분석해가지고 우리가 뭐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한 자료 자체를 김건희 배우자가 윤석열 후보에게 자세하게 정확하게 얘기를 안 했을 것 같다. 달라고도 못했다 그럼? 달라고도 못해. 아니 캠프 구성상 캠프에서 팀에서 달라고 하는 건 다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못한다는 소문이 있던데. 처음부터 너무 깊숙이 들어와가지고 좀 대답하기가 좀 곤란하고. 저는 어떤 편견을 갖지 않고 그냥 궁금한 걸 여쭤보면 엄청 편견 있어요 지금. 제가 예전에 카메라 꺼질 때 장 교수님한테 듣기로는 캠프 내에서 이렇게
배우자분이 좀 약간 노터치 부분이 있어가지고 깝깝해한다는 소문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는 얘기를 장 교수님이 해주셨거든요. 이런 거 좀 해주세요. 이제 나중에 어차피. 대선 끝나면 제가 그동안 들었던 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서 제가 3월 9일 이후에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후보 꼭 이겨야 되겠네요. 아니 뭐 하여튼 저기 거시기 합니다. 네. 그러면 주가 조작 문제가 이것이 어떻게 선거판에 영향을 이미 다 앞으로 더 선반영- 미칠 것이다 아니면 이 정도 이상은 뭐가 더 안 나올 것이다 어떻게 보세요? 이 정도 이상의 어떤 선거판에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왜냐하면 와중에 또 무슨 N사 뭐 해갖고 또 다른 주가 조작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이 정치적인 공방이 돼가지고요. 그냥 사실관계를 국민들이 알기에는 너무 좀 복잡해요. 그러니까 이제 공소장을 민주당에서 입수를 해가지고 언론에 공표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대응을 했단 말이에요. 방어를 하고. 그러니까 서로 이게 섞여 있으니까 뭐가 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이거 딱 이렇게 한 칼로 갈라서 이런 문제다라고 정의를 해서 민주당이나 정의당에서 공격할 수 있는 수준은 있어요. 아니었던 방법. 건가요? 그럴 방법 있어. 전화로 했대잖아. 전화로 김건희 씨가. 그러면은 아니, HTS 거래도 또 드러났어요. 홈트레이딩 시스템 또 예를 들면 또 이제 전화로 했으니까 전화 이제 녹음이 나오는 거야. 저기 A 씨, 나 이거 주가 조작을 했는데 이거 어제 연락 받았거든. 그러니까 이거 증권사직원한테 그렇게 전화하는 얼마 주가 가격? 조작자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제 약간 입증되기가. 포퓰리즘적인 형사 정책이긴 한데 주가 조작과 관련된 공소시효를 연장해라 라고 주장을 해야죠. 민주당이 지금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주장을 일단 해서 윤석열 후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윤석열 후보가 뭐라고 답변할 거냐. 그럼 리스크가 계속 안고 갈 수 있으니까. 리스크가 없다면 자기는 당당하다고 생각하면 반대할 이유가 없잖아요. 약간 그런 정도의 공격은 해볼 수 있겠죠. 근데 저희가 이제 주가 조작 얘기를 너무 쉽게 넘어가는데 변호사시니까 주가 조작에 연루가 되면 우리나라에서의 처벌 혹은 외국에서 처벌은 좀 어떻습니까? 잘 수준이? 아시겠지만 미국은 어마어마한데 한국은 이럴 거면 주가 조작을 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처벌이 상대적으로 경미하니까 본인이 얻은 이익이 얼마냐라는 거랑 상대방이 얻은 피해 때문에 상대방이 얻은 피해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얻은 이익을 기준으로 하는데 예. 그럼 그 부분에서 하나 같이 포함해서 질문해 보면 이준석 그러니까 그저께 SBS 보도에서 9억 4천만 원의 이익을 그 기간 동안 거뒀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준석 대표는 총 기간으로 봤을 때는 뭐 큰 손해 안 났으니까 문제 없는 거 아니야. 이런 대답을 했는데 어떻게 배임행위를 할 보셨어요? 때는 총액 기준이 중요하게 될 수는 있는데 배임일 때는 이거는 시세 조정이기 때문에 그거랑은 좀 무관하죠. 근데 양형 참작 사유는 되죠. 손해 봐가지고. 그러니까 액수가 얼마냐에 따라서 시세 조정을 했는데 유무죄 판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미치지 않고 그냥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럼 많이 나오면 더 벌을 받는다. 아무래도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근데 사실은 이준석 대표 그렇게 말하는 건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 건가요? 참작할 필요가 있다라는 정도였던 거 아닐까요? 그게 유무죄가 아니라 사실은 근데 어쨌든 실패한 작전 세력은 어떻게 처벌합니까? 처벌해도 약간 좀 썰렁하잖아요. 경미한 처벌을 할 테니까. 그 이준석 대표가 뭐 별로 이익을 못 받았어요. 손해난 것도 있어요. 이래서 주가 조작 안 했어요. 주가 조작 한 게 뭐가 문제예요? 아니면은 주가 조작에 대한 혐의가 우리는 없어요라고 방어막 치는 것도 부적절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년 재작년 근데 지금 심지어는 국민의힘에서는 주가 조작을 했다라고 주장한 언론사들이 잘못했다라면서 이거 고소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나가고 있잖아요. 그건 왜냐하면 범죄 일람표상 김건희 씨가 예를 들면 A라는 분에게 계좌를 이렇게 빌려줘가지고 주가 조작을 하도록 시켰다라는 건데 그거는 잘못된 보도다라고 국민의힘 측에서 반박을 한 거죠. 아니, 언론의 자유를 그렇게 강조하시던 분들이 갑자기 또 고소고발로 넘어가니까 의아해서 그러죠. 진짜 궁금해서 그런 거죠? 정말 다른 얘가 있는 건 야, 아니죠? 전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거 어떻게 어렵게 얻은 사회자 자리인데 제가 편향적인 사회를 보겠습니다. 엄청 편향되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것들을 보면 국민의힘 측에서는 대선 때까지 이 사건이 더욱더 확대돼서 보도되거나 아니면은 다른 건이 나오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중파 3사가 다 따라가고 있다는 것 자체는 이슈가 커지고 있다라는 거긴 한데 사실 대선까지 너무 남지는 않아서. 근데 공중파보다 요즘에 많은 분들이 유튜브에서도 많이 보시고 다른 인터넷 언론으로 많이 보시는데 저렇게 법적으로 문제 삼아 놓으면 유튜버들이 저런 것들을 좀 짤을 만들어 가지고 돌리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하나만 문제 제기할게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윤석열 후보의 김건희 배우자와 관련된 주가 조작에 대한 해명은 좀 제가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뭔가 의심스럽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하지만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데 하나는 검찰에서 아직도 왜 김건희 배우자를 기소하지 못했느냐.
명확한 증거를 잡지 못한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측에서 윤석열 후보 측에서 반박을 할 수가 있고 사회자라고 눈빛을 날 그렇게 보면 안 돼 지금. 그냥 고개 끄덕거리고 그렇구나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나의 사랑이 안 지금. 느껴져요? 어? 아니 지금 내가 엄청 사랑하면서 보는 건데. 아니 지금 내 눈빛이 어떤 눈빛이었냐면 내가 말한 걸 어떻게 반박하지 막 이제 그 눈빛이었어. 비디오 돌려보시면 제가 한 번도 반박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 시청자분들은 알고 계실 그러려고 겁니다.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검찰의 수사에 의지가 없는 건지 능력이 없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이 하나 문제가 있고 저렇게 공소장을 좀 길어지네요. 예. 공소장이 공개되는 제가 것은 볼 때는 부적절하다. 길이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 죄송합니다. 근데 저는 MBS 그 4개 리서치 회사에서 같이 하는 그 면접 조사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동안 이재명 후보한테 제일 유리하다가 지난주에 9% 차로 윤석열 후보가 이기고 있다가 이번 주에서는 2% 차로 다시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악재 부분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 지난 한 주 동안 보면 이 보도가 뉴스타파에서 지난주 토요일 날 처음 나왔었고 그다음에 뭐 월요일 날 토론회에서 그전 토론보다 윤석열 후보가 좀 못했다고 저는 보고 예. 네, 그래서 뭐 그런 여러 가지 몇 가지 악재들이 그리고 윤석열이 아니라 안철수, 이준석 시즌2 혹은 스피노프가 요즘 방영되고 있고 그 바람에 이제 세 가지가 하면서 조금 윤석열 후보가 좀 빠지고 또 이제 결집론이 되면서 정의당 심상정 후보 지지율이 약간 빠지고 이제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약간 오르면서 지금 2% 차이로 붙어버리는 상황이 그 여론조사 기준으로 하면 다른 데들도 상당히 붙어있고 아니 도이치도 영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서너 가지가 악재가 윤 후보는 같이 온 거고 이 후보는 그냥 있던 거 계속 연장이라서 별로 새로운 게 그게 없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오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생각보다 그러니까 잔잔한 게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잔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작은 것들이 모여서 조금 약간 판도에 미묘한 변화를 주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언급하신 김준호 변호사님 언급하신 조사는 지난주 월화수 사흘 동안 케이스텐 리서치, 한국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RN 하나 더 뭐였지? 사회자로 가십시오. 예? 네. 한 군데가 더 있어요. 케이스 네, 아니, 케이스텐 리서치, 네.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RN 예, RNR? 예, RNR 아닌데 하여튼 네. 네 개 회사가 네, 네. 예, 자체 조사를 실시한 네, 꾸준히 조사를 하고 있죠. 꾸준히 하신 거죠. 네. 매주 했던 걸 말씀하시는 거고. 그럼 제가 여기서 우리 코너 속의 코너, 내가 책사라면 내가 윤석열의 책사라면 김건희 주가 조작 문제 이렇게 해명하겠다. 어떻게 해야 될까? 정답을 좀 알려주시죠. 저는 책사가 아니라 그냥 윤석열로 빙의를 해가지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 우리 김건희 배우자 관련된 주가 조작 사건 검찰, 경찰 다 제대로 그냥 조사하십시오. 저 그냥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소환 뭐 저 눈치 보고 하지 마시고 다 소환하셔가지고 그냥 가감 없이 조사하십시오. 저 윤석열 공정과 정의 상식 그런 대통령이 되고 싶습니다. 제 가족과 관련된 비리 문제도 더 엄격하게 저는 단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사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과는 안 하고? 사과는 왜 해요? 아직 드러나지 않았잖아. 드러난 게 없으니까 사과는 안 한다. 그냥 자신 있게 나가셔라. 자, 아까 전에 말씀 못 드렸던 업체는 엠브레인 퍼블릭이었고요. 예, 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몰라서 유튜브도 이거 다 얘기해야 네, 돼요? 다 해야 돼요. 선거 기간이라서. 네. 우리 죄송합니다. 변호사님께서는 내가 책사라면 윤석열 후보에게 이렇게 조언하겠다. 내가 축사라면 지금이라도 특급 도우미로 장성철을 기용해라. 그리고 얘기를 들어라. 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얼마나 포용력 있겠어. 안철수, 김종인을 데려오는 거다. 가급적이면 현실 가능한 범위 안에서 안을 좀 내주시면 어떨까요? 네. 아니 솔직하게 좀 부덕한 부분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열심히 조사를 받겠다고 얘기하는 정면 돌파가 제일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다고 해서 검찰이 지금 부를 수 있을까요? 대선 13일 남겨놓고 부르기가 힘들 여기서 것 자진 같아요. 출두를 하는 퍼포먼스를 벌인다. 이러면 어떻게 그것도 될까요? 괜찮아요. 그래서 작년 가을에 이재명 후보나 정진상 실장이 자진 출두하는 게 좋겠다고 얘기를 하고 다녔거든요. 방송에서. 그게 좋아요. 근데 그게 비공개로 했잖아요. 공개로 했으면은 오히려 좀 여론의 반향이 있었을 텐데 비공개로 해가지고 갔다 와서 녹화 중계 했잖아요. 그것도 별로 방향 없었고 우리 김 작장님은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이 상태에서요? 네. 그냥 뭉개고 가야죠. 뭉개고 가요. 그럼 2주밖에 안 남았는데 뭘 여기서 무슨 새로운 대책을 내서 여기다 이목을 끌어요. 윤석열 후보님, 저 김성애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거 반대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아니, 전 이길 수 있지. 진심으로 얘기한 건데요. 어차피 안 할 거, 어차피 누구 의견을 듣지도 않겠지만 이런 거는 보름 남았으면 뭉개고 가는 게 정답입니다. 이거 더 키울 수도 없고 키워봐야 언제까지 네거티브 할까 이렇게 한 마디씩만 하면 되거든요. 예. 그렇죠. 언론에서 더 이상의 보도가 나오지 않는 이상 이 정도로 뭉개고 가는 것이 제가 보기엔 맞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지금 정경심 교수도 사모펀드 수사에 이어서 표창장 이렇게 이어졌고 지금 김건희 씨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다가 허위 경력까지. 사실 사문서 위조. 사모펀드 내가 그거 해봐서 하는데 네. 이거 진짜 큰 범죄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네.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 얘기했던 사람이 윤석열 후보 본인이지 않습니까? 네. 자 이렇게 일종의 평행 이론이라고 그러죠. 이거 좀 그렇죠. 어떻게 보고 계신지 두 분 한 말씀씩 좀 들어보고 싶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되게 웃긴 것 같아요. 그 이제 한쪽은 사문서 위조가 더 이쪽도 만만치 않은데 공소시효가 없 때문에 날아가는 거고 주가 조작도 상당히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제 그걸 수사를 뭉갰던 이유가 야 이거 공소시효 넘어간 거 아니야 이런 것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왜 수사가 안 되고 왜 기소가 안 되고 이거 봐주기 뭐 이럴 수도 있지만 시효 문제니까 오히려 이 문제를 대처하는 윤리적 정치적 대응 자세에 관한 품평을 하는 게 우리가 대선 주자를 선출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더 주목해야 되고 그 부분에 있어서도 윤석열 후보가 미진하다는 거죠. 액수가 뭐 4천만 원 손해를 오히려 봤었다. 그러다 이제는 뭐 이익도 본 적도 있고 손해도 본 적도 있고. 그거 무슨 말이에요. 하나의 주식을 투자했는데 그렇게 얘기는 아무나 그런 것들이 좀 나중에 평가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는 입장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일반 시민이든 아니면 법무부 장관이든 아니면 대선 후보든 아니면 그 가족이든 법 앞에는 평등해야 되고 똑같은 네. 수준과 방식으로 조사받고 법적인 절차, 사법적인 절차를 밟으면 된다. 누구라고 봐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윤석열 후보한테 많은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이다. 그대로 윤석열 후보가 따라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방송을 보고 계신 PD님들 여기까지가 제가 엄밀하게 하는 진행의 모습을 한번 보여드렸고 이제부터 이제 부드럽게 하는 걸로 넘어가서 저희 안철수 얘기. 윤석열 벌써 끝났어요. 바로 안철수와 단일화로 넘어갑니다. 너무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예. 거 아니에요? 안철수와 단일화에 대한 아니 45분까지 윤석열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시간을 정해서 PD의 지시를 받고 하는 거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좀 따라주시면 좋겠어요. 예. 안철수 얘기를 하려고요. 사실 단일화라는 게 민주당 쪽에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실제로 이루어질 경우에 가져올 힘의 파장을 가늠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맞아요. 네. 좀 하여튼 그래서 말을 잘 못하는 주제이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이태규 의원이 어제 이렇게 폭로를 하고 이준석 대표가 맞받아치는 폭로는 사실 별 내용은 없었어요. 이태규 의원의 폭로의 주요 내용은 그러니까 단일화 합당 제안이 있었고 이게 지금 특히나 SNS에서 그렇게 무수하게 이준석 대표가 안철수 후보를 능멸하고 공격하면서도 아래에서는 물밑교섭을 한 당사자가 이준석 대표였다는 게 하나 좀 짚고 싶은 포인트고요. 네. 또 하나는 요거는 제가 생각엔 재밌는 포인트인데 그러니까 2주 전에는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당에 돈을 대여하는 형식으로 그러니까 대출을 빌려주는 형식으로 정치자금을 집행을 하다가 그러니까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 그때는 합당 논의가 있었던 거예요. 합당을 하게 되면 부채 채무가 넘어가죠. 국민의힘으로 넘어가니까 그러다가 이것이 결렬되는 상황이 되면서 70억 자기 돈을 그 국민의당의 특별 당비로 집어넣으면서 네. 예, 자기 사비로 좀 하는 뭐 이런 것들이 같이 어우러지고 있는 국면으로 보여지는데 일단 이태규 의원은 왜 폭로를 했을까요? 이준석 대표가 어제 오전에 먼저 얘기를 했잖아요. 배신자, 뭐 국민의당에는 배신자가 있어가지고요. 그럼 그게 이태규 의원을 지목한 건가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만한 책임자급 인사가 이태규 총괄선대 본부장이 아니면 그 정도 얘기할 사람이 없어요. 그 내용이 간단하잖아요. 안철수 후보요 중도 사퇴시키고 합당하겠습니다. 이런 일을 누가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거기는 누구야? 뭐 다른 분들이 할 수가 없잖아요. 임명진 뭐 고문이 할 수도 없고 권은희 원내대표가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발끈해가지고 반박 기자회견 했고. 안철수 후보는 알고 있었을까? 이태규 의원이 그런 제안을 했다는 걸? 안철수 후보는 워딩을 했죠. 자세한 보고는 받지 못했습니다라고 했으니까 어느 정도의 보고는 좀 받았던 것 같은데 예를 들면은 실시간으로 막 진행됐던 그러한 보고 협상 내용은 보고를 못 받은 것 같고요. 솔직히 안철수 대표랑 이태규 총괄선대 본부장의 생각과 판단도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냥 이거는 제가 정보로 기자분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이태규 본부장은 합당을 하고 싶어 했다는 거죠. 그냥 그럼 이제 단일화해서. 예. 네.
근데 안철수 후보는 그보다는 완주 의사가 강했고 부인인 김미경 교수도 완주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좀 두 분 사이에 소통이 좀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김미경 교수가 코로나 확진을 떨치고 일어나서 나은 다음부터 좀 이 정치적 국면이 좀 확확 변해가는 느낌을 좀 받기도 했는데요. 안철수 후보는 지금 무슨 생각으로 단일화를 바라보고 계시는 걸까요? 이번 시점에서 안철수는 단일화를 할 생각일까요? 완주를 할 생각일까요? 아, 누구부터가 질문인가요? 이재명 후보랑 할 수 있어요? 이재명이랑 할 수 있나 아니면 윤석열이랑 다시? 전 이재명이랑 할 가능성이 있다. 아니 이재명 있다. 후보는 던진 거잖아요. 없다. 없어요? 없다. 없죠. 저도 없다고 하지만 네, 이재명 후보는 던졌죠. 이재명 후보는 그냥 좋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서 유권자들을 바라보면서 던진 거 아닐까요? 근데 그거 잘 보시면 갑자기 안철수에서 이재명으로 넘어가니까 좀 그렇긴 한데 지난주 월요일에 광화문에서 처음 이재명 정부를 쓰지 않겠다는 기자회견을 했단 말이에요. 명동에서. 예. 명동이었나요? 네, 하여튼 이재명 정부 뭐 안 쓰고 뭐 국민통합 내각 어쩌고 했는데 근데 선거 개시 시점에 했죠. 명동에서 선거운동 개시하는 날 3주를 남겨놓고 하여튼 그 선언을 첫날 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네. 했는데 아무리 봐도 그 내용은 안철수의 포커싱을 맞춘 구애용이라고 저는 프로포절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럼 그 프로포절에서 안철수와 단일화 프로포절이냐 아니면 안철수 완주 프로포절이냐라는 단일화에 대해서 놨다. 근데 그 전날 이미 안철수 후보는 나 윤석열과 단일화할 수 있다고 얘기했으니까. 네. 근데 그걸 막 바꾸진 않은 거죠. 지난주 월요일 날 그냥 무슨 통합 내각 얘기하다가 화수목금은 지역 돌아다니면서 그 얘기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수치인 불명의 메시지가 하나 나간 거예요. 화살을 쐈는데 관역이 없어요. 그냥 아무데나 툭 맞고 쓰러져 있는데 갑자기 일주일 있다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없어 이러니까 그럼 나랑 할 수 있나 해서 다시 그거를 이제 화살촉을 갖고 와서 오늘 송영길 대표가 이렇게 쏜 거잖아요. 그 내일 정치개혁과 관련된 대선 토론이고 그럼 그게 뭐가 됐든 간에 그러니까 안 받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제 관역은 생긴 거고 이걸 가지고 뭔가 담론을 만들고 포지티브한 의제를 만들 수 있으니까 그게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내일 대선 후보 토론회까지 가는 약간의 작은 변곡점 저는 여기에 더 주목하는 거고 근데 이거를 내일 경우하고 나서 갑자기 안철수 후보가 원칙 없이 다시 윤석열이랑 단일화한다? 저는 그 가능성은 제로라고 봅니다. 그럼 바보 같은 짓을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변호사님? 네네네. 자, 근데 이렇게 단일화가 없어지는 상황을 놓고 보면 사실 윤석열 후보의 뜻도 있었겠지만 제가 보기엔 더 크게는 이준석 대표가 좀 필요 이상으로 과하게 좀 행동한 것은 완전 이거 아니야. 이게 약 좀 올린 거. 굿값 배드값 도 좀 넘어선 거죠. 당내에서 평가가 좀 어떻습니까? 완전히 지금 예전에 이준석 대표가 한 2달 전에 윤석열 후보한테 막 들이받을 때 그때 분위기랑 비슷해져 가고 있어요. 권영세 의원도 오늘 한마디 경고하고 그렇죠. 이준석 대표가 또 하극상이다. 한 2시간 또 이게 빠져나고 이런 것도 그럼 다 지금 그 분위기가 삿바 싸움으로 보시는 거예요? 삿바 싸움보다도 더 이제 선을 넘은 것 같아요. 좀 그러니까 이준석 손으로 대표 뭐 국민의힘 내 의원들의 심기가 많이 불편해졌다. 입 다물어라 이준석 대표. 너 진짜 이 손가락으로 이 SNS도 하지 말아라. 거의 이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미경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방송에 나와서 노골적으로 얘기했잖아요. 이준석 대표 입 다물어야 돼요라고 최고위원이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당내 분위기는 이렇게 간다고 볼 수밖에 없고 이준석 대표가 자꾸 저런 식으로 단일화 협상과 관련돼서 폭로를 하고 찬물 껴안고 상대당 후보를 조롱하고 이런 모습들은 당대표답지 못하다라는 평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왜 이렇게까지 한다라고 옆에서 보이세요? 내심을 얘기할 수 없어서 좀 답답한데 내심 하시죠. 일단 삐 처리해주세요. 대외적으로 먼저 얘기하면 저는 처음부터 단일화는 윤석열 마이크 꺼드릴까요 그럼? 아, 네. 아니 이제 세간에 있는 얘기들을 제가 이제 옮기려고 했는데 그거 좀 뒤에 하고 청취자들 빠지기 전에 먼저는 저는 단일화는 안 될 거라고 봤지만 단일화 협상을 대하는 애티튜드, 태도가 국민의힘에 되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명분을 하나도 축적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의힘한테 그건 악재였다라고 생각을 한 거거든요. 단일화를 못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데 그거를 대하는 태도가 무슨 상대방 대선 후보를 그래도 지난 대선 때 200만 표가 20% 정도를 얻은 대선 후보를 갖다가 손오공 뭐 이렇게 비유해가지고 해서 불교까지 모독하는 그게 어떻게 제1야당 대표가 할 권행입니까? 저는 그건 굉장히 부적절했고 그것도 일정 지지율 문제에서 좀 반영이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는 안 후보가 들어오면 포스트 구도에서 이준석 대표의 입지가 어떻게 될 거냐는 거 가지고 오히려 이렇게
신경 전달하는 거 아니냐는. 근데 합당 협상도 이준석 대표가 했다는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예. 그렇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값을 제대로 안 쳐주고 이제 원가에, 그러니까 경매로 살 때는 좀 감정가 이하로 좀 살 수 있고 유찰 한번 시키려고 근데 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 점에선 우리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 게 합당이라는 거를 지금이 아니라 지금으로부터 8개월 전, 10개월 전에 했으면 지금 그 가격 말씀하시니까 훨씬 싼 가격에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칠 기회가 충분히 있었다고 보는데 그때도 이준석 대표는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이지 않았습니까? 당명을 바꾸라고 했으니까 그때는 그랬죠. 그건 좀 무리한 요구였어요. 지지율 1등 나오고 근데 상당히 그게 지금 협상이 안 되는 조건이었던 건가요? 끝까지? 그렇죠. 그 당명 바꾸는 게 유일한 협상의 결렬 카드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아, 그럼 진짜로 안철수 대표가 깬 거군요. 그럼 그렇죠. 결국. 그거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국민의힘 당하면 될 것 같은데. 저도 그냥 계속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국민의힘 당하라고. 근데 그거를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었고, 저는 이준석 대표가 합당을 뭐 용인을 해주고 본인도 추진하려고 했던 거는 합당을 해요. 상황을 보자고요. 윤석열 후보는 대통령이 되든지 아니면은 정계 은퇴를 해야 될 상황이에요. 그러면 당은 당대표가 좌지우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합당을 했는데 안철수 후보는 국회의원도 아니잖아요. 네. 대선 후보도 아니고. 일개 이제 거의 평당원 수준이란 말이에요. 본인이 요리하기 엄청 쉽지. 완전히 자기 밑에 있는 거 아니에요. 일단 링으로만 끌고 들어오면. 아, 그렇죠. 완전히 그런 드러낼 수 점에서 있는 거야. 이준석 대표가 노원에서 둘이 붙을 때는 정치적 대결자였다가 안철수 정당의 밑으로 들어갔을 때는 나중에 보면 그때 굉장히 극심한 트라우마를 겪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번에 내가 위에 올라가서 한번 한다 이런 생각이 좀 있었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거의 그럼? 권영세 선대본부장이 얘기했잖아요. 사감을 좀 버리라고. 그러니까 사익도. 그런 사감과 사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의 사익은 아까 뭐라고 얘기하셨었죠? 제가 기억이 안 나가지고. 모르겠는데. 이준석 대표한테는 이번 대선보다 중요한 것은 본인의 정치적 입지이고 그렇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본인의 정치적 아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된 건 뭐 양념 논쟁 어쩌고저쩌고 있었지만 소위 말하는 문파라고 불리는 이러나 저러나 내 편인 한 적게는 10만에서 많게는 한 50만 정도의 이 그룹들이 포진하고 있는가 없는가가 차이가 크거든요. 이 사람들이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실 때 문재인 비서실장이 이명박에게 고개를 숙이던 장면부터 눈물을 삼키면서 어떤 사람은 사진만 찍으면서 사진 커뮤니티, 어떤 분은 스피커만 만지면서 스피커 커뮤니티 이런 식으로 다 조용히 포진을 하면서 10년을 기다리다가 거기서 싸운 내공으로 난 이번 선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해. 이런 여론들 SNS 곳곳에서 활동하는 것들이 저는 여론을 만들어냈다라고 생각하는데 우군을 만들기 위해. 예, 근데 이제 박원순 시장은 예를 들면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아주 작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공격으로도 쓰러질 수밖에 없었고 이재명 후보는 상대적으로 송가역이 있었는데 송가역 너무 과격하게 하니까 끝나고 나서 전 그것이 이재명의 지금을 있게 했다고 생각하는데 송가역을 없앤 것. 그래서 다시 시작해서 어쨌거나 그런 지지자 그룹이 모여 있다고 생각하는데 야당 정치인 중에서 그런 형태의 지지 그룹을 갖고 있는 저는 거의 유일한 정치인이다 이준석 대표. 그래서 앞으로 정치적 행보가 어둡다라고 할 수 없는 게 이 사람들이 지켜주면요, 이게 이 사람들로부터 멘탈 케어를 받으면 정치인들이 전 좋아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저는 그게 하나의 사익이지 않나. 정확한 분석이시고요. 대통령이 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 7가지가 있거든요. 그중에 4번째가 매니아층이 있어야 됩니다. 절대적인 매니아층. 뭐라고요? 아니 요즘에 마켓타니에서 이용 안 하는 분도 있어요? 쇼핑몰계 차세대 리더 마켓타니 정치권의 정보통 저 장성철이 자부하겠습니다.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왜 추천을 하느냐? 덕분에 제 출연료가 인상됐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믿고 사드셔도 될 것 같다. 전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겨레의 자랑, 한겨레의 야심찬 프로젝트, 한겨레 TV를 후원하는 가장 좋은 방법 마켓타니. 많이 성원해 주시고요.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세요. 좀 도와주십시오.